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분 비내과 전문의로 지난 32년간 당뇨병과 대사질환 환자들과 함께해온 정성민입니다. 대학 병원에서 15년, 개원의로 17년을 지내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비싼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에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돈 1원도 들이지 않고도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것만 하면 당뇨가 사라진다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와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적용해본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비싼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음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 하나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쌀로 지은 밥이라도 어떻게 식히고 어떻게 데우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증상을 억누를 뿐입니다. 진짜 치료는 생활 속에서 시작됩니다. 32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은 작은 습관의 변화가 때로는 어떤 명약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갓 지은 뜨거운 밥과 식혀서 다시 데운 밥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2015년 인도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에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들은 흰 쌀밥을 섭씨 4도에서 24시간 냉장 보관한 후 다시 가열해서 먹었을 때와 갓 지어서 바로 먹었을 때의 혈당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식혀서 다시 데운 밥을 먹은 그룹에서 식후 혈당 상승 곡선이 현저히 낮아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항성 전분 때문입니다. 전분이 식는 과정에서 재결정화라는 변화를 겪으며 우리 몸에서 소화되기 어려운 형태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밥알 하나하나에 작은 갑옷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갑옷 때문에 소화효소가 전분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결과적으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밥을 상온에 오래 두면 바실루스 세레우스라는 세균이 독소를 만들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볶음밥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은 밥은 반드시 1시간 이내에 냉장고에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전날 남은 밥으로 볶음밥을 해 먹었는데 배가 아팠던 적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보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이런 위험을 피하면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밥을 지은 후에는 넓은 식판에 얇게 펼쳐서 빠르게 식혀야 합니다.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즉시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합니다. 이때 1인분씩 나누어 담으면 나중에 먹기도 편하고 과식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먹을 때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정도로 충분히 가열해야 합니다. 대략 섭씨 75도 이상으로 속까지 뜨겁게 데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번 데운 밥은 다시 보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고령자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루 이내에 섭취하고 재가열은 한 번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정말로 이 방법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들은 어떨까요? 다음에는 우리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혈당 관리 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방 찬장 어딘가에 있는 평범한 식초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것 역시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여러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사와 함께 식초를 섭취한 그룹에서 식후 혈당 상승이 현저히 완만해진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략 이 작은 술에서 4 작은 술 정도의 식초를 섭취했을 때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세트산은 위에서 음식물이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또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져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물 2컵에 식초 1스푼을 넣고 밥을 지으면 당뇨가 낫는다는 이야기는 과장된 것입니다. 연구에서는 식초를 반찬이나 드레싱 형태로 음식과 함께 섭취했을 때의 효과를 관찰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 넣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회나 쌈밥을 먹을 때 초장을 듬뿍 찍어 드시면 포만감이 더 오래가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식초의 효과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를 밥에 직접 뿌리기보다는 반찬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 무침이나 해초 샐러드에 식초를 넣거나 간단한 드레싱을 만들어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하루에 1 작은 술 정도로 시작해서 위가 편하시면 2 작은 술까지 늘려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식초는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물에 희석해서 드시고 가능하다면 빨대를 사용한 후 물로 입을 헹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식초가 약을 대체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뇨 치료제나 인슐린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식초 섭취로 인해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 자가 혈당 측정을 자주 하시고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침 전에 사과 식초를 조금 드시면 아침 공복 혈당이 낮아진다는 소규모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개인차가 크므로 본인에게 맞는지 천천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식초의 효과에 대해 이해하셨을 텐데 혹시 곡물에도 혈당을 낮춰주는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다음에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곡물이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귀리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관리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는 유럽식품안전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능성 성분 때문입니다. 귀리와 보리에 특히 풍부한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핵심입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우리 소화관에서 젤 같은 형태를 만들어 당분과 지방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마치 위장에 얇은 보호막을 씌우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체계적 문헌 검토 결과에 따르면 적절한 양의 베타글루칸을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 곡선이 약 20%에서 27%까지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도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귀리를 권할 때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귀리는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맛이 없던데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쌀과 함께 밥을 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쌀 대 귀리의 비율을 95대 5 정도로 시작하세요. 익숙해지시면 90대 10까지도 가능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천천히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귀리를 선택할 때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암맥 귀리나 오트 그루츠 같이 가공이 덜 된 것을 선택하시고 충분히 불려서 사용하세요.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더욱 푹 불려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양도 조절해야 합니다. 귀리가 들어가면 평소보다 약 10% 정도 물을 더 넣어야 포슬포슬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되직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고소한 맛에 중독되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분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장폐색 병력이 있으시거나 복부 팽만이 자주 있으신 분들은 섬유질을 서서히 늘려가셔야 합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섬유질을 많이 드시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글루텐 민감성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귀리 자체에는 글루텐이 없지만 가공 과정에서 밀과 교차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미나 다른 잡곡을 대신 사용하시면 됩니다. 혈당 변화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귀리를 넣은 밥을 드신 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식전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세요.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비율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곡물의 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향신료 중에도 혈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된 정보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그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레의 노란색을 만드는 강황이 혈당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에서는 강황만 먹으면 당뇨가 사라진다는 과장된 광고도 많이 볼 수 있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강황의 주요 활성 성분인 커큐민은 실제로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체계적 문헌 고찰들을 보면 커큐민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소폭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소폭입니다.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연구마다 결과가 달랐고 사용한 용량이나 제형에 따라서도 효과가 크게 달랐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은 강황이나 커큐민이 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식사, 운동, 충분한 수면과 함께하는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입니다. 실제로 활용하실 때는 요리의 조미료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카레를 만들 때나 볶음 요리의 마지막에 살짝 넣어 색과 향을 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리가 끝난 후에 넣으셔야 커큐민이 열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충제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품마다 커큐민 함량이 다르고 흡수를 높이기 위해 피페린 같은 성분을 첨가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나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분들은 커큐민과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담석증이나 담도, 폐쇄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고용량의 커큐민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신이나 수유 중인 분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고용량 커큐민 섭취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위장 자극이나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시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건강에 좋다는 것을 과도하게 먹었다가 오히려 속이 불편했던 적 말입니다. 강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꾸준히가 답입니다. 결국 강황은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즐기시되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변화는 종합적인 생활 습관 개선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다음에는 이런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 박영수님은 아내를 여인 후 혼자 지내시는 분이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워 일주일에 한 번씩 큰 솥에 밥을 지어놓고 매일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셨죠.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158, 당화 혈색소가 7.3%였습니다. 혈압도 160대 100에 가까웠고요. 영수님께서 제게 하신 첫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어도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아요. 더 센 약으로 바꿔주세요. 하지만 저는 처방을 늘리기보다는 다른 접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영수님, 약을 늘리기 전에 밥부터 바로 잡아봅시다. 밥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영수님만의 밥 관리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지은 밥을 1시간 내에 냉장고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넓은 트레이에 밥을 펼쳐서 빠르게 식힌 후 1인분씩 소분해서 냉장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날 드실 때 속까지 뜨겁게 재가열하는 것. 세 번째는 쌀 한 컵에 암맥, 귀리를 한 큰술씩 섞어서 밥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반찬에는 식초 드레싱을 곁들이도록 했고 강황은 색과 향을 내는 정도로만 아주 조금씩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냉장 24시간 내 섭취, 재가열은 한 번만, 남으면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기로 했습니다. 영수님은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것만으로도 혈당이 내려갈까요? 하지만 2주일 후 병원에 오신 영수님의 표정이 전과 달랐습니다. 선생님, 아침 공복 혈당이 120대로 내려갔어요. 6주 차 검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12에서 118 사이로 유지됐고 체중은 2.4kg이 줄었습니다. 혈압도 138대 86으로 떨어졌죠. 같은 약을 드시는데도 식후 포만감이 더 오래가고 밤에 속쓰림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영수님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생활 리듬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침에는 간단한 식초 무침을 만들고 점심에는 도시락을 싸서 공원에 나가시고 저녁에는 딱 1인분만 데워서 드시는 규칙이 생긴 것이죠. 12주 차 당화 혈색소 검사에서는 6.6%로 0.7%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수치보다 더 기뻤던 것은 영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밥이 무섭지 않아요. 저는 영수님께 밥상 일기를 쓰시도록 권했습니다.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시키고 데웠는지, 그날 혈당과 기분은 어땠는지 기록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기록은 자신을 치료하는 가장 값싼 명의라고 생각합니다. 영수님의 성공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에서 입증된 방법들을 안전하게 꾸준히 실천한 것 뿐이었습니다. 식혀서 다시 데운 밥의 혈당 저하 효과, 귀리의 식후 혈당 완만화, 식초의 보조 효과를 모두 영수님만의 방식으로 조합한 결과였죠. 현재 영수님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혈압약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계십니다. 약을 무작정 끊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안전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수님 같은 변화가 정말 가능한지 여전히 의구심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경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저는 아내와 함께 작은 주방에서 밥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32년간 환자분들께 권해드린 방법을 이제 직접 실천해보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처음 일주일은 실패투성이었습니다. 첫날 밥을 넓게 펼쳐 식힌다며 부엌 카운터에 너무 오래 놔뒀다가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세균이 번식했을까? 하는 생각에 그날 밥은 모두 버렸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도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하며 한숨을 쉬었죠. 둘째 날부터는 타이머를 45분으로 맞춰놓고 식힘이 끝나면 곧바로 냉장고로 들어가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작은 흰 용기들이 줄지어 서 있고 뚜껑에는 날짜와 시간, 오늘은 드레싱 같은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주말이면 손주가 놀러와서 할아버지 밥은 왜 다른 집 밥보다 덜 끈적해요? 하고 묻곤 합니다. 저는 밥알 하나하나에 작은 갑옷이 생긴 거란다. 그래서 천천히 소화돼서 몸에 더 좋아라고 설명해 줍니다.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할아버지는 갑옷 밥을 먹는 거네 하고 웃습니다. 우리 집 식탁 한쪽에는 작은 유리병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병에 현미식초와 간장, 참기름을 넣고 흔들어서 그날의 드레싱을 만듭니다. 아내는 마치 화학 실험하는 것 같다며 웃지만 이제는 이 루틴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한 달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아내의 아침 공복 혈당이 예전보다 5에서 10 정도 낮아지는 날이 늘었습니다. 저는 저녁 과식을 하지 않게 되면서 허리띠를 한 칸 더 조일 수 있게 되었죠. 더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혈당이 높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는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어느 비오는 저녁, 둘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먹으며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지키는 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약속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집의 밥 규칙은 간단합니다. 1시간 내 냉장, 24시간 내 섭취, 제가열은 한 번만, 남으면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기.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귀리를 5에서 10% 섞고 맵기니 채소와 식초를 곁들입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약을 줄일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입니다. 물론 무작정 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주치의와 상의해서 천천히 안전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사로서 32년을 살며 환자분들께 권해왔던 방법들을 직접 실천해보니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과학과 안전 사이의 균형이라는 것, 그리고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의사로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건강한 습관이 어떤 비싼 약보다도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그 습관이 과학적 근거와 안전 수칙을 바탕으로 할 때만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직접 실천해보고 싶으시겠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천이 없는 지식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안전한 밥 식히기부터 시작하세요. 밥을 지으신 후에는 넓은 식판이나 트레이에 얇게 펼쳐서 빠르게 식혀야 합니다. 3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온에서 너무 오래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들은 섭씨 5도에서 60도 사이에서 가장 빠르게 번식합니다. 밥이 식으면 즉시 1인분씩 소분해서 밀폐용기에 담으세요. 용기 뚜껑에는 날짜와 시간을 적어두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냉장고에서 보관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4시간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 올바른 재가열 방법을 익히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밥은 반드시 속까지 뜨겁게 데워야 합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한다면 중간에 한번 저어주고 김이 충분히 올라올 때까지 가열하세요. 대략 섭씨 75도 이상으로 데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번 데운 밥은 다시 보관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 귀리를 점진적으로 추가하세요. 처음에는 쌀과 귀리의 비율을 95대 5로 시작하세요. 쌀 한 컵에 귀리 암맥 한 큰술 정도입니다. 일주일 정도 드신 후 소화에 문제가 없으면 90대 10까지도 가능합니다. 귀리는 미리 충분히 불려서 사용하시고 물은 평소보다 약 10% 더 넣어주세요. 네 번째 단계, 식초를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식초는 밥에 직접 넣기보다는 반찬이나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작은술부터 시작해서 위가 편하시면 2 작은술까지 늘려보세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시고 치아 보호를 위해 드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계, 강황은 보조적으로만 사용하세요. 강황은 어디까지나 요리의 색과 향을 내는 양념 정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요리가 완성된 후에 살짝 넣어주면 커큐민 성분의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 변화를 기록하세요. 새로운 방법을 시작한 첫 2주간은 식전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해서 기록해보세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밥을 먹었는지, 그날의 혈당과 몸의 변화는 어땠는지 간단히 메모하시면 됩니다. 이 기록이 여러분만의 건강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들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밥을 상온에서 너무 오래 식히는 것입니다. 1시간을 넘기지 마세요. 둘째, 귀리를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는 것입니다. 소화기관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셋째, 식초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들이 기존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변화가 있을 때마다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가끔 실수할 수도 있고 바쁜 날에는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방향성입니다. 일주일에 5번 정도만 지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지키기 어려운 습관도 가족들과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점검하는 동반자가 있다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매일 먹는 평범한 쌀밥이 어떻게 우리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밥을 식혀서 다시 데우는 간단한 과정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과학적 원리에 근거한 것으로 여러 국제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둘째, 우리 주방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이 때로는 어떤 비싼 건강식품보다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초의 아세트산, 귀리의 베타글루칸, 강황의 커큐민 같은 성분들이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과장된 기대는 금물이지만 적절히 활용하면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식품 보관과 제과열의 기본 원칙,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주의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2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선언이나 극적인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의 축적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박영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분의 변화는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식히고 데우고 귀리를 조금 섞고 식초를 곁들이는 단순한 습관의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당화 혈색 소 개선, 체중 감소, 혈압 하강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주방에서 시작한 실험이 우리 부부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드레싱을 만드는 작은 의식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행복한 신호가 되었죠.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방법들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치료받고 계신 질환이 있으시다면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치료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생활 개선은 기존 치료와 함께하는 보완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또한 개인차가 크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극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미미한 변화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시작하실 때는 완벽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만이라도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횟수를 늘려갈 수 있을 겁니다. 실수하거나 깜빡하는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점검하며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집처럼 손주들에게도 건강한 밥 먹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더없이 뜻깊은 일이겠죠. 무엇보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한 습관이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제 55년 의사 인생에서 가장 값진 처방전은 거창한 신약이 아니라 안정과 과학을 바탕으로 한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보다도 매일의 작은 실천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밥을 지으신 후 1시간 내에 냉장고에 넣는 것, 다음날 뜨겁게 데워서 드시는 것, 귀리를 조금 섞어보는 것, 식초를 곁들여 보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